30년이라는 세월이 쌓인 아파트 거실에 앉아 저는 오늘도 남편이 벗어놓은 양말을 집어 들었습니다. 습관처럼 세탁기에 넣으며 문득 생각했습니다. 이 양말을 몇 개나 빨았을까요? 아마 수천 켤레는 될 겁니다. 결혼 반지를 낀 손으로 설거지를 하고 시어머니 제사상을 차리고 아이들 도시락을 싸던 이 손이 이제는 주름살이 깊게 파였습니다. 여보, 남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평소보다 낮고 무거운 톤이었습니다. 거실로 들어온 남편은 소파에 앉으라는 손짓을 했고 저는 고개를 갸웃하며 그의 맞은편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뭔가 중요한 이야기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혹시 건강에 문제가 생긴 건 아닐까?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우리 이제 헤어지는 게 어떨까? 남편이 던진 말에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헤어지다니요? 30년을 함께 산 우리가요? 손에 들고 있던 행주가 바닥에 떨어졌지만 주울 생각도 나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갑자기 왜 그러세요?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담담한 표정으로 서류 봉투 하나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생각해봤어. 우리 이제 나이도 들었고 아이들도 다 컸잖아. 각자 남은 인생을 사는 게 나을 것 같아. 각자 남은 인생이요? 30년을 함께 살았는데요. 우리가 무슨 남이에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무표정했습니다. 마치 회사에서 업무 보고를 받는 것처럼 냉정한 얼굴이었습니다. 그 표정이 더 무서웠습니다. 이혼 서류야. 재산 분할도 공정하게 해놨으니까 한번 확인해봐.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펼쳤습니다. 법률 용어들이 빼곡했지만 제 눈에 들어온 건 숫자였습니다. 아파트 한 채, 예금 3천만 원. 이게 30년 결혼 생활의 전부라고요? 남편은 중소기업 부장으로 정년 퇴직했고 지금도 고문으로 일하며 꽤 괜찮은 수입이 있다고 들었는데 이게 다라니요? 정말이지. 뭔가 이상했습니다. 여보, 이게 우리가 모은 재산 전부예요? 당신 퇴직금은요? 그리고 고문료도 받고 계시잖아요. 다 생활비로 썼지. 아이들 대학 보내고 결혼 비용 대고 어머니 병원비 내고 하다 보니 남은 게 이것뿐이야. 거짓말이었습니다. 아니,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제가 30년 동안 가계부를 써왔는데 이렇게까지 돈이 없을 리가 없었습니다. 저는 생활비를 아껴서 남편이 주는 돈에서 매달 조금씩이라도 저축을 했습니다. 큰 돈은 아니지만 제 명의로 된 통장에 1,000만 원 정도는 모아뒀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제가 모른 채 무엇인가를 숨기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서류를 내려놓고 남편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다른 이유가 있는 거죠? 무슨 다른 이유? 그냥 이제 각자 살고 싶다는 거야. 이해 못 하겠어? 그는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하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현관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들렸고 저는 텅 빈 거실에 혼자 남겨졌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30년이 이렇게 끝나는 건가요? 20살에 결혼해서 지금까지 저는 이 집을 위해, 이 가족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대학 진학을 포기하고 남편의 뒷바라지를 했고 남편 사업이 어려울 때는 친정 재산까지 끌어다 썼으며 시어머니가 15년간 투병하실 때 병원과 집을 오가며 간병했습니다. 설거지를 하다 말고 저는 싱크대에 기댄 채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게 내 대가인가? 30년의 대가가 고작 이것뿐인가?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옆에서 코를 고는 남편을 보며 이 사람이 갑자기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30년을 한 이불 속에서 잤는데 이 사람을 제대로 알고는 있었던 걸까요? 다음 날 아침 남편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저는 습관처럼 아침상을 차렸지만 손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된장찌개가 짜게 끓여졌고 계란말이는 타버렸습니다. 왜 이래? 음식이 영 맛이 없네. 남편이 인상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할 기운도 없었습니다. 남편이 출근하고 난 뒤 저는 멍하니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 찍은 사진, 결혼 20주년 기념으로 찍은 사진, 시부모님과 함께 찍은 사진, 행복해 보이는 사진 속 저를 보며 과연 그때 진짜 행복했던 걸까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문득 남편의 서재가 신경 쓰였습니다. 평소에는 절대 들어가지 말라고 했던 그곳. 혹시 거기에 뭔가 숨겨놓은 게 있는 건 아닐까요? 아니야, 설마.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30년을 함께 산 사람을 의심한다는 게 스스로 부끄러웠습니다. 하지만 어제 본 그 서류, 그 터무니없는 재산 목록이 자꾸만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큰딸 지은이었습니다. 엄마, 저예요. 오늘 점심 같이 먹을까요? 그래, 좋아. 어디서 볼까? 딸의 목소리를 듣자 갑자기 울음이 터져 나올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아직 아이들에게는 말할 수 없었습니다. 이 일을 어떻게 말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무엇보다 아이들이 상처받을까 봐 두려웠습니다. 점심 약속 시간까지는 아직 2시간이나 남았습니다. 저는 다시 그 서류를 꺼내 들었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 읽어 내려가면서 뭔가 이상한 점은 없는지 살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남편이 작성한 재산 목록에 우리 집 주소지가 있는 아파트만 적혀 있고 5년 전에 남편 명의로 산 작은 상가 건물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때 남편이 투자용이라며 샀다고 했는데 왜 이 목록에는 빠져 있는 걸까요?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분명 뭔가를 숨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을 밝혀내야 했습니다. 30년의 세월이 이렇게 허무하게 끝날 수는 없었습니다. 제가 바친 시간과 희생에는 분명 가치가 있었고 그것을 증명해야만 했습니다. 거울을 보니 머리는 반쯤 희끗해졌고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깊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빛만큼은 아직 살아 있었습니다. 이번만큼은 참지 않겠어. 내 것을 찾을 거야. 저는 결혼 반지를 만지작거렸습니다. 30년을 끼고 있던 이 반지가 오늘따라 유난히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딸과의 점심 약속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계속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지은이는 제 표정이 어두운 걸 눈치챘지만 저는 그냥 좀 피곤해서라고 둘러댔습니다. 아직은 말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확실한 증거를 찾기 전까지는요. 집에 도착하니 오후 2시였습니다. 남편은 저녁 6시쯤 되어야 돌아올 겁니다. 충분한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현관문을 잠그고 남편의 서재 앞에 섰습니다. 문 손잡이를 잡은 손이 떨렸습니다. 30년 결혼 생활 동안 저는 이 방에 들어가 본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내 공간이니까 함부로 들어오지 마 라는 남편의 말에 순종했던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문을 열자 오래된 책 냄새와 담배 냄새가 섞인 공기가 코를 찔렀습니다. 책장에는 업무 관련 서적들이 빼곡히 꽂혀 있었고 책상 위에는 서류들이 정리돼 있었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서랍을 하나씩 열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서랍에는 펜과 명함, 메모지들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서랍에는 회사 관련 서류들이 있었습니다. 별다른 게 없었습니다. 혹시 제가 괜한 의심을 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때쯤 세 번째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낯선 서류 봉투를 발견했습니다. 은행 봉투였습니다.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은행의 로고가 찍혀 있었습니다. 손을 뻗어 봉투를 꺼내는데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마치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봉투 안에는 통장 3개와 부동산 등기부등본 여러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통장을 펼쳐보는 순간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첫 번째 통장의 잔액은 1억 2천만 원, 두 번째 통장의 잔액은 8천만 원, 세 번째 통장은 적금 통장으로 매달 300만 원씩 불입되고 있었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통장을 제대로 쥘 수가 없었습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보니 5년 전에 샀다던 그 상가 건물 외에도 지방에 있는 소형 아파트 2채가 남편 명의로 등재돼 있었습니다. 이게 뭐지? 어제 남편이 보여준 재산 목록에는 예금 3천만 원이라고 적혀 있었는데 실제로는 그 10배가 넘는 돈이 있었던 겁니다. 부동산도 우리 집 아파트 한 채뿐이라고 했는데 3채나 더 있었습니다. 저는 통장 내역을 들여다봤습니다. 입금 내역을 보니 남편의 월급과 고문료, 그리고 부동산 임대 수입이 꾸준히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출금 내역은 거의 없었습니다. 생활비로 제게 주는 돈 외에는 남편은 자신의 수입을 거의 다 숨겨놓은 겁니다. 30년 동안 저는 생활비를 쪼개고 아껴가며 살았습니다. 아이들 과외비가 부족하면 제 옷을 사지 않았고 명절 때 친척들 선물을 사려면 몇 달 전부터 저축했으며 시어머니 병원비를 대느라 제 친정 어머니가 아프셔도 병원비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그 모든 세월 동안 혼자 돈을 모으고 있었던 겁니다. 배신감이라는 단어로는 부족했습니다. 이건 배신이 아니라 기만이었습니다. 30년 동안 저를 속이고 제가 헌신하는 동안 홀로 재산을 쌓아 올린 겁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서재 바닥에 앉아 저는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목이 메고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지만 소리는 내지 않았습니다. 습관처럼 저는 울음소리조차 참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서 저는 핸드폰을 꺼내 통장과 서류들을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남편이 부인할 수 없는 확실한 증거가요. 서류들을 다시 봉투에 넣고 원래 자리에 돌려놓았습니다. 서재 문을 나와 거실로 돌아왔을 때 벽시계는 오후 3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아직 3시간이나 남았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멍하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파트 단지 안놀이터에서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저희 아이들도 저렇게 놀았는데 이제는 다 커서 제 품을 떠났습니다. 저는 아이들을 키우느라 제 청춘을 다 바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건 배신과 거짓뿐이었습니다. 도대체 나는 뭐였던 걸까? 이 사람에게 나는 뭐였을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시계를 보니 5시 반. 남편이 평소보다 일찍 돌아온 겁니다. 저는 재빨리 눈물 자국을 닦고 부엌으로 갔습니다. 저녁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아직은 모른 척 해야 했습니다. 왔어요? 제 목소리는 생각보다 차분했습니다. 남편은 대답도 하지 않고 거실 소파에 앉아 TV 리모컨을 집어들었습니다. 마치 30년 내내 그래왔던 것처럼요. 저는 칼을 들고 물을 썰기 시작했습니다. 칼날이 도마를 내리칠 때마다 제 마음속에 뭔가가 깨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30년간 쌓아온 인내심, 순종, 헌신이 조각조각 부서지고 있었습니다. 저녁상을 차리며 저는 남편을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30년을 함께 산 제 남편이 맞나 싶었습니다. 저를 이렇게까지 속일 수 있는 사람이었나요? 뭘 그렇게 봐? 남편이 불편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식사하세요. 저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밥 한 술도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아무렇지도 않게 밥을 먹으며 TV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걸까?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 걸까? 식사가 끝나고 저는 설거지를 하면서 결심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 이번만큼은 참지 않겠다고. 30년 동안 제가 이 집을 위해, 이 가족을 위해 바친 모든 것에는 분명한 가치가 있었고, 그것을 인정받아야 한다고요.
설거지를 마치고 거실로 나가자 남편은 여전히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의 옆에 앉았습니다. 여보, 할 말이 있어요. 뭔데? 남편은 TV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물었습니다. 어제 주신 그 서류 말이에요. 재산 목록이 정확한 건가요? 그제야 남편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의 눈빛에서 순간 당황하는 기색이 보였지만 곧 무표정하게 돌아왔습니다. 왜? 뭐가 문제야? 5년 전에 사신 상가 건물은 왜 목록에 없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남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건 이미 팔았어. 거짓말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오후에 등기부등본을 확인했습니다. 상가 건물은 여전히 남편 명의로 되어 있었습니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저 확인했어요. 뭘 확인했다는 거야? 남편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당신 서재에서 통장들 봤어요. 부동산 등기부등본도 봤고요. 남편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분노인지 당황인지 알 수 없는 표정이었습니다. 내 서재에 들어갔어? 허락도 없이. 30년을 함께 산 부부인데 서재 하나 못 들어가요? 그것보다 중요한 건 당신이 나한테 거짓말했다는 거잖아요. 제 목소리도 커졌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저는 남편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내가 번 돈인데 뭐가 문제야? 내 명의 재산을 내가 관리하는 게 잘못이야? 남편이 벌떡 일어서며 소리쳤습니다. 내가 번 돈, 당신 혼자 번 거예요? 내가 30년 동안 이 집을 지키고 아이들 키우고 시부모님 모시는 동안 당신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었던 건 생각 안 해요? 그게 당연한 거 아니야? 여자가 집안일 하는 게 잘못됐어?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은 제가 30년 동안 한 모든 일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제 헌신을, 제 희생을, 제 인생을 여자의 의무로 치부하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당연한 게 아니에요. 내 노동에도 가치가 있어요. 내가 한 일에도 값어치가 있다고요. 값어치? 웃기고 있네. 내가 30년 동안 벌어다 준 돈으로 먹고 살면서 무슨 값어치를 따져? 남편의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아니, 할 말이 너무 많아서 무엇부터 해야 할지 모르겠는 거였습니다. 나도 변호사 만나볼 거예요. 정당한 재산 분할 받을 거고요. 제 입에서 나온 말에 저 스스로도 놀랐습니다. 남편은 비웃듯 웃었습니다. 변호사? 좋아. 해봐. 법적으로 내 명의 재산인데 얼마나 받을 수 있나 두고 보자고. 남편은 그렇게 말하고는 현관문을 박차고 나가버렸습니다. 쾅 하는 소리와 함께 저는 다시 한번 혼자 남겨졌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분노와 슬픔과 배신감이 뒤섞여 저는 어떤 감정을 느껴야 할지조차 알 수 없었습니다. 결혼 반지를 내려다봤습니다. 30년간 낀 이 반지가 이제는 손가락을 조이는 것만 같았습니다. 이 사람에게 나는 뭐였을까? 그저 집안일 하는 사람? 애 낳아주는 사람? 30년 동안 나는 대체 뭐였던 걸까? 그날 밤 남편은 집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혼자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말로 법정까지 가야 하는 걸까요? 30년을 함께 산 사람과 법정에서 싸운다는 것. 그건 결혼 생활이 완전히 끝났다는 걸 의미하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제 인생의 가치를, 제 노동의 가치를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인정받고 싶었던 겁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포털 사이트에서 이혼 전문 변호사를 검색했습니다. 그리고 평점이 가장 높은 법률사무소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상담 예약하고 싶은데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침 햇살이 밝게 비치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의 아침 같았습니다. 무섭고 두렵지만 이제는 나아가야 했습니다. 30년의 침묵을 끝낼 시간이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은 생각보다 따뜻한 분위기였습니다. 중년의 여성 변호사가 저를 맞이했고 그분의 온화한 미소에 조금이나마 긴장이 풀렸습니다. 하지만 제 이야기를 꺼내려니 목이 메었습니다. 천천히 말씀하세요. 괜찮습니다. 변호사님이 물을 건네주었습니다. 저는 한 모금 마시고 떨리는 목소리로 지난 며칠간의 일들을 설명했습니다. 남편의 이혼 요구, 거짓 재산 목록, 서재에서 발견한 통장들, 그리고 어젯밤의 다툼까지요. 변호사님은 제 이야기를 경청하며 메모를 했고, 제가 찍어온 통장과 등기부등본 사진들을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충분히 재산 분할 청구가 가능한 사안입니다. 혼인 기간 중 형성된 재산은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이뤄진 것으로 보기 때문에 명의와 관계없이 분할 대상이 됩니다. 그럼 제가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네. 다만 남편 측에서 재산을 은닉하려 할 가능성이 있으니 빠르게 재산 명시 및 가압류 신청을 해야 합니다. 변호사님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현실이 실감났습니다. 이제 정말로 법정까지 가야 하는 거구나. 30년 부부가 법정에서 마주 서야 하는 거구나. 상담을 마치고 사무실을 나서는데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친구 영숙이었습니다. 20년 넘게 알고 지낸 동네 친구였습니다. 순이야, 오늘 시간 있어? 우리 카페에서 만날래? 저는 누군가에게 하소연하고 싶은 마음에 응, 갈게라고 답했습니다. 카페에는 영숙이 외에도 동네 아줌마 친구들 3명이 더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 앞에 앉아 조심스럽게 제 상황을 털어놓았습니다. 사실은 남편이 이혼하자고 했어. 그런데 재산을 숨기고 있더라고.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영숙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도 30년을 함께 살았는데 법정까지 가는 건 좀 그렇지 않아? 맞아. 나이도 이제 환갑인데 이혼하면 혼자 어떻게 살려고 그래? 다른 친구가 맞장구를 쳤습니다. 남자들이 원래 그래. 좀 참고 살아야지. 우리도 다 참고 사는 거야.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제 친구들조차 남편 편을 드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 남편 편이 아니라 참으라는 거였습니다. 여자는 참고 사는 게 당연하다는 듯이요. 근데 순이야, 혹시 내가 남편한테 잘못한 건 없어? 요즘 남편들 외로워서 그러는 경우 많다던데. 영숙의 말에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제가 잘못했다고요? 30년 동안 가족을 위해 모든 걸 바친 제가요?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제 목소리는 힘없이 나왔습니다. 그래도 남자 자존심이라는 게 있잖아. 너무 세게 나가면 나중에 후회할 수도 있어. 더 이상 듣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미안, 먼저 갈게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친구들의 걱정 섞인 목소리가 뒤에서 들렸지만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핸드폰이 또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시동생이었습니다. 형님, 저예요. 오빠한테 전화 왔어요. 형님이 이혼하겠다고 법석을 떤다면서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벌써 소문이 퍼진 모양이었습니다. 시동생, 오빠가 뭐라고 하던가요? 형님이 갑자기 돈 때문에 난리라고. 형님, 우리 오빠가 평생 돈 벌어다 준 건 생각 안 하시고 그래요? 또 시작이었습니다. 남편이 돈을 벌어다 줬다는 말. 그럼 저는 30년 동안 뭘 했다는 건가요? 시동생, 나도 30년 동안 이 집을 지켰어요. 시어머님 15년 간병한 것도 나고, 오빠 사업 어려울 때 친정 돈 끌어다 쓴 것도 나예요. 그건 그래도 형님, 집안 망신이에요. 우리 집안에 이혼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제발 참고 넘어가 주세요. 참으라는 말, 또 참으라는 말이었습니다. 미안해요.
이번만큼은 못 참겠어요. 저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을 소파에 내던졌습니다. 왜 모두가 저더러 참으라고 하는 걸까요? 왜 아무도 제 편이 되어주지 않는 걸까요? 제가 잘못한 건가요? 제 권리를 찾으려는 게 욕심인가요? 저녁 무렵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남편이 돌아온 겁니다. 어젯밤 나간 뒤로 처음 보는 거였습니다. 남편은 거실로 들어오더니 저를 향해 서류 봉투를 내던졌습니다. 변호사까지 만났다며? 좋아. 그렇게 하고 싶으면 해. 근데 말이야, 법적으로 따지면 내가 더 유리해. 집도 내 명이고, 통장도 내 명이야. 내가 받을 수 있는 건 기껏해야 반 정도? 남편은 비웃듯 말했습니다. 그리고 말이야, 내가 이러면 애들도 알게 될 거야. 엄마가 돈 때문에 아빠를 괴롭힌다고 알게 되면 애들이 널 어떻게 볼 것 같아? 그 말에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아이들, 맞았습니다. 아이들이 이 사실을 알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애들한테도 이미 다 얘기했어. 내가 얼마나 욕심이 많은 사람인지. 남편의 말에 저는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그날 저녁, 큰딸 지은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아빠한테 전화 왔어요. 엄마가 정말 그러신 거예요? 딸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그 조심스러움 속에 의심이 섞여 있다는 걸 저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지은아, 엄마가 설명할게. 아빠가 뭐라고 하던? 엄마가 갑자기 재산 다 내놓으라고 했대요. 그리고 변호사까지 만났다고. 지은아, 그게 아니라, 엄마, 혹시 엄마가 아빠한테 서운한 게 있으셨어요? 근데 법정까지 가는 건 너무한 거 아니에요? 딸마저 저를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제 새끼마저도요. 엄마, 제발 아빠한테 사과하고 이 일 없던 걸로 해요. 네, 우리 가족 이렇게 깨지면 안 돼요. 사과를 하라고요? 제가요? 30년 동안 속인 사람은 남편인데 제가 사과를 해야 한다고요? 알았어. 엄마가 생각 좀 해볼게. 저는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더 이상 말할 힘이 없었습니다. 아들 지훈이에게서도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왜 그러세요? 아빠가 평생 무리 먹여 살렸잖아요. 엄마가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제 손에서 핸드폰이 떨어졌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핸드폰 화면이 깨졌지만 저는 죽지 않았습니다. 친구들도, 시댁 식구들도, 심지어 제 자식들까지 아무도 제 편이 아니었습니다. 모두가 저더러 참으라고, 포기하라고, 엄마답게 행동하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에는 지친 얼굴의 여자가 있었습니다. 58년을 살아온 여자, 30년을 가족을 위해 살아온 여자, 하지만 정작 가족에게 버림받은 여자. 나는 도대체 누구지? 이 집에서 나는 뭐란 말인가? 거울 속 제 눈을 바라보다가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무서워하는 건 혼자가 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가족을 잃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제가 진짜 무서워하는 건 제 30년이 아무 의미도 없었다는 걸 인정하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았습니다. 제가 인정하지 않으면 영원히 의미 없는 30년이 되어버린다는 것을요. 저는 침대 옆 서랍을 열어 30년간 써온 가계부를 꺼냈습니다. 누렇게 바랜 노트들이었습니다.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1995년 3월, 생활비 50만 원, 쌀값 3만 원, 김치 재료 2만 원, 남편 양복 세탁비 5천 원. 매달, 매년, 한 푼 한 푼 기록한 흔적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제 증거였습니다. 제가 30년 동안 이 집을 어떻게 꾸려왔는지, 얼마나 아끼고 절약했는지에 대한 증거요. 또 다른 서랍을 열어 육아 일기를 꺼냈습니다. 지은이가 오늘 처음으로 엄마라고 불렀다. 너무 기쁘고 행복하다. 시어머니가 며느리 주제에 아이를 응석바지로 키운다고 구박하셨지만 나는 내 아이를 사랑으로 키우고 싶다.
지훈이가 아파서 밤새 간호했다. 남편은 내일 회사 가야 한다며 다른 방에서 잤다. 혼자 아이를 안고 밤을 새우며 이게 내 운명인가 싶었다. 한 글자 한 글자 읽으며 저는 울었습니다. 이 모든 기록이, 이 모든 시간이 제 삶의 증거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결심했습니다. 혼자라도 싸우겠다고. 아무도 제 편이 아니어도 저 혼자서라도 제 가치를 증명하겠다고. 다음 날 아침, 저는 변호사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소송 진행하겠습니다. 제3분할 청구 제대로 하고 싶어요. 잘 결정하셨습니다.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해 오세요.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비가 그치면 해가 뜰 거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저는 저 자신을 위해 싸우기로 했습니다. 누가 뭐라 하든, 가족이 등을 돌리든 저는 제 길을 가기로 했습니다. 결혼 반지를 빼서 손바닥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30년의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 무게를 내려놓을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반지를 서랍 깊숙이 넣었습니다. 그리고 가계부와 육아 일기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제 인생의 새로운 시작이요. 법원에 제3분할 청구 소장을 제출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 일주일은 제 인생에서 가장 외로운 시간이었습니다. 남편은 집에 들어와도 저와 말 한마디 섞지 않았고 아이들은 전화를 받지 않았으며 친구들과 시댁 식구들은 저를 가족을 파괴하는 여자로 낙인 찍었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일어나 습관처럼 남편의 아침을 차리고 빨래를 하고 청소를 했습니다. 이상하게도 이혼 소송 중인데도 집안일은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30년간 몸에 밴 습관이란 게 이렇게 무서운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큰딸 지은이가 서 있었습니다. 일주일 만에 보는 딸의 얼굴이었습니다. 엄마, 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눈이 빨갛게 충혈돼 있는 걸 보니 울고 온 것 같았습니다. 지은아, 들어와. 저는 딸을 안으로 들였습니다. 딸은 거실 소파에 앉더니 한참을 말없이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딸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뭐가 미안한데? 엄마 말 제대로 안 듣고 아빠 편만 들었어요. 엄마가 정말 힘드셨을 텐데. 딸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저는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사실은요. 아빠한테 통장 이야기 듣고 확인해 봤어요. 엄마가 30년 동안 쓰신 가계부도 다시 봤고요. 딸은 가방에서 두꺼운 노트 몇 권을 꺼냈습니다. 제가 30년간 써온 가계부였습니다. 언제 가져갔는지 몰랐습니다. 이거 보고 정말 충격받았어요. 엄마가 이렇게까지 아끼셨는지 몰랐어요. 딸은 가계부를 펼쳐 보였습니다. 여기 보세요. 1998년 12월. 지은이 학원비 30만 원. 내 겨울 외투 살 돈이었지만 다음 달로 미룸. 엄마, 딸의 목소리가 완전히 울음으로 바뀌었습니다. 2005년 3월. 지훈이 입학금 50만 원. 친정 엄마 칠순 선물 못 드림. 다음에 꼭 보상해드려야지. 엄마는 외할머니 칠순 때도 선물 못 드렸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일이 생각났습니다. 친정어머니께 다음에 큰 걸로 보상해드릴게요 라고 말씀드렸는데 결국 보상해드리지 못한 채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요, 2010년 시어머니 병원비 200만 원, 친정에서 급하게 빌려옴. 남편은 모름. 엄마, 그때 외할머니 집에서 돈 빌렸어요? 응, 그때 시어머니가 급히 수술하셔야 했는데 남편이 출장 가 있어서. 그런데 아빠는 왜 몰랐어요? 말 안 했지. 남편 자존심 상할까봐. 딸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소리 내어 울었습니다. 엄마,
왜요? 왜 그렇게까지 하셨어요? 엄마도 사람인데 왜 엄마 인생은 없었어요? 저는 딸을 끌어안았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가 제 마음을 알아준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엄마는 그게 당연한 줄 알았어. 엄마니까, 아내니까 당연히 그래야 하는 줄 알았지. 당연한 게 아니에요. 아빠가 잘못한 거예요. 딸이 고개를 들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저 엄마 편 들 거예요. 끝까지요. 지은아, 그러면 아빠랑 내 사이가 괜찮아요. 아니, 괜찮지 않지만 그래도 해야 해요. 엄마 혼자 두면 안 될 것 같아요. 딸의 눈빛은 확고했습니다. 그 눈빛을 보며 저는 제대로 키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엄마, 그리고요. 제가 육아 일기도 봤어요. 딸은 또 다른 노트를 꺼냈습니다. 낡아서 표지가 해진 육아 일기였습니다. 여기, 제가 태어난 날, 1993년 5월 15일. 오늘 지은이가 세상에 나왔다. 12시간 진통 끝에 만난 내 딸. 시어머니는 아들이 아니라고 실망하셨지만 나는 이 아이가 세상에서 제일 예쁘다. 이 아이만큼은 내 엄마처럼 자유롭게 살 수 있게 해주고 싶다. 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 엄마도 자유롭게 살고 싶으셨구나.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입을 열면 울음이 터져 나올 것 같았습니다. 엄마, 제가 도와드릴게요. 변호사비도 제가 낼게요. 회사 다니면서 모아둔 돈 있어요. 아니야. 그건 내 돈인데. 엄마 돈이에요.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건 엄마 덕분이잖아요. 엄마가 학원비 대주시고, 대학 등록금 내주시고, 취업 준비할 때 용돈 주신 거 다 기억해요. 딸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번엔 제가 엄마를 지킬 거예요. 그 말에 저는 참았던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저는 누군가의 보호를 받는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날 저녁, 딸과 함께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했습니다. 딸은 가계부와 육아 일기를 변호사님께 보여드리며 말했습니다. 변호사님, 이게 저희 엄마가 30년 동안 하신 일의 기록이에요. 이것도 증거로 쓸 수 있죠? 변호사님은 가계부를 꼼꼼히 살펴보셨습니다. 물론입니다. 이건 매우 중요한 증거예요. 부인께서 가정 경제에 얼마나 기여하셨는지를 보여주는 명확한 자료입니다. 그리고요, 제가 조사해봤는데 아버지가 5년 전부터 다른 통장으로 돈을 빼돌리기 시작했더라고요. 그게 우연히 제 대학 졸업하고 취직한 시기랑 겹쳐요. 딸의 말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무슨 말이야? 아빠는 제가 독립하면 더 이상 가족을 부양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몰래 재산을 빼돌린 거죠. 계획적이었어요. 변호사님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면 악의적인 재산 은닉으로 볼 수 있겠네요. 이건 재판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상담을 마치고 나오는 길, 딸이 제 팔짱을 꼈습니다. 엄마, 배고프지 않아요? 우리 맛있는 거 먹으러 갈까요? 그래, 좋아. 우리는 근처 식당에 들어갔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저는 딸과 단둘이 외식을 했습니다. 언제나 가족 모두와 함께였지. 이렇게 딸과 둘이서만 밥을 먹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엄마, 이거 드세요. 엄마 좋아하시는 갈비찜이에요. 딸이 고기를 집어 제 그릇에 올려줬습니다. 이상하게도 눈물이 또 나왔습니다. 왜 우세요? 아니야. 그냥 내가 너무 고마워서. 엄마, 제가 고마운 걸요. 저 이렇게 키워주셔서. 우리는 한참을 말없이 밥을 먹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따뜻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딸이 말했습니다. 엄마, 저 당분간 엄마 집에서 지낼게요. 엄마 혼자 계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괜찮아. 내 생활이 있는데 엄마가 더 중요해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저도 아빠랑은 좀 거리를 두고 싶어요. 화가 나서 딸의 단호한 표정을 보며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제 딸이 이렇게 강한 아이였구나. 집에 도착하니 남편이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딸을 보더니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지은아, 너 왜 왔어? 짐 싸러 왔어요. 당분간 엄마랑 지낼 거예요. 뭐? 내가 무슨 권리로? 저도 이 집 식구예요. 엄마 편 들면 안 돼요? 딸은 단호하게 말하고는 자기 방으로 들어가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저를 노려봤습니다. 당신이 애를 꼬드긴 거야? 아니에요. 지은이가 스스로 결정한 거예요. 헛소리 마. 당신이 애들한테 나쁜 말 한 거 다 알아. 저는 더 이상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대꾸할 가치도 없었습니다. 딸이 짐을 싸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엄마, 가요. 어디 가? 엄마 방이요. 오늘부터 저 엄마랑 같이 잘 거예요. 그날 밤, 저는 딸과 나란히 누워 잠을 청했습니다. 어릴 적 딸이 무서운 꿈을 꾸면 제 품에 안겨 잤던 기억이 났습니다. 이제는 거꾸로 딸이 저를 안아주고 있었습니다. 엄마, 무서우면 제 손 잡으세요. 딸이 제 손을 꼭 잡아줬습니다. 고마워, 지은아. 엄마, 우리 꼭 이길 거예요. 엄마가 받으셔야 할 거 다 받으실 거예요. 딸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그 확신이 저에게도 전해졌습니다. 그래, 나 혼자가 아니구나. 내 편이 있구나. 30년 만에 처음으로 저는 외롭지 않았습니다. 비록 온 세상이 저를 등졌어도 단 한 사람, 제 딸이 제 편에 서 있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저는 계속 싸울 용기를 얻었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습니다. 고요한 밤이었지만 제 마음은 더 이상 어둡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동맹이 생겼습니다. 그것도 가장 믿음직한 동맹이요. 내일은 또 어떤 싸움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딸이 함께 지내기 시작한 지 열흘이 지났습니다. 그 열흘 동안 집안 분위기는 더욱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남편은 저와 딸을 완전히 무시했고 아들 지훈이는 여전히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딸이 옆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되었으니까요. 오늘은 첫 번째 조정 기일이 잡힌 날이었습니다. 법원에서 재판 전 마지막으로 합의를 시도하는 자리였습니다. 저는 검은색 정장을 차려입고 딸과 함께 법원으로 향했습니다. 법원 복도에서 남편을 만났습니다. 남편 옆에는 변호사가 서 있었고 그 뒤에는 낯선 여자가 있었습니다.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였습니다. 단정하게 차려입었지만 어딘가 어색해 보였습니다. 여자는 남편을 힐끔힐끔 쳐다보고 있었고 남편은 여자를 의식하는 듯 시선을 피했습니다. 저 여자는 누구지? 조정실에 들어가자 조정위원이 양측의 입장을 들었습니다. 남편 측 변호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의뢰인은 원고에게 합당한 재산 분할을 제안했습니다. 그런데 원고가 과도한 금액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과도하다고요? 30년 결혼 생활 동안 형성된 재산의 정당한 절반을 요구하는 게 과도한가요? 저희 변호사님이 반박했습니다. 문제는 피고가 상당한 재산을 은닉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여기 증거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변호사님은 남편 명의에 숨겨진 통장과 부동산 등기부등본 사본을 제출했습니다. 조정위원이 서류를 검토하는 동안 남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 계좌들이 피고 명의가 맞습니까? 네. 하지만 이건 제 개인 재산입니다. 결혼 전부터 모아온 돈이고, 결혼 전부터요? 그런데 입금 내역을 보면 대부분 결혼 후에 입금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조정위원의 지적에 남편은 말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동산들도 모두 혼인 기간 중 취득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원고 측 주장이 타당해 보입니다.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처음으로 누군가가 제 편을 들어주고 있었습니다. 그때 남편 측 변호사가 새로운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도 제출할 자료가 있습니다. 변호사는 서류 뭉치를 조정위원에게 건넸습니다. 조정위원이 서류를 보더니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피고명의 계좌 중 일부에서 5년 전부터 정기적으로 다른 계좌로 송금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계좌 명의인은 변호사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저를 쳐다봤습니다. 배수진이라는 여성입니다. 순간 제 심장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배수진 씨는 피고와 5년 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로 현재 피고의 회사 근처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매달 200만 원씩 송금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저는 남편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남편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빠, 옆에 있던 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빠, 이게 뭐예요? 다른 여자한테 돈을 보냈다고요?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변호사가 대신 말했습니다. 단순한 금전 거래일 수 있습니다. 피고는 배수진 씨가 사업 파트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업 파트너요? 그런데 왜 원고에게는 한 번도 말하지 않으셨죠? 조정위원이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말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제 업무상 관계니까요. 업무상 관계에게 5년 동안 매달 200만 원씩 송금하신다고요? 저희 변호사님이 따졌습니다. 그리고 여기 통화 기록도 있습니다. 변호사님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핸드폰 통화 내역이었습니다. 피고와 배수진 씨의 통화 기록입니다. 거의 매일 통화하고 계시더군요. 업무상 관계치고는 너무 잦은 것 같은데요. 저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머리가 하얗게 변했습니다. 5년 동안 남편은 다른 여자와 연락하고 돈을 보내고 저를 속여왔던 겁니다. 엄마, 딸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느낄 수조차 없었습니다. 이건 부정행위입니다. 위자료 청구 사유가 됩니다. 저희 변호사님이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잠깐만요. 단순히 금전 거래와 통화만으로 부정행위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남편 측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그렇다면 배수진 씨를 증인으로 신청하겠습니다. 직접 관계를 해명하시죠. 조정위원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복도에 대기 중이던 그 여자를 불러들였습니다. 배수진이라는 여자가 조정실에 들어왔습니다. 여자는 긴장한 표정으로 자리에 앉았습니다. 배수진 씨, 피고와의 관계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강민수 씨의 사업 파트너입니다. 함께 작은 사업을 하고 있어요. 여자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매달 돈을 받으신 겁니까? 사업 자금이요. 투자금으로 받은 거예요. 5년 동안이요. 그런데 사업 등록 서류는 어디 있습니까? 저희 변호사님이 추궁했습니다. 여자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문자 내역은 뭡니까? 변호사님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핸드폰 문자 메시지 내역이었습니다. 오늘 보고 싶어. 당신 생각에 잠을 못 이뤄. 이게 사업 파트너끼리 주고받는 문자입니까? 순간 조정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그 문자들을 보며 숨이 막혔습니다. 30년을 함께 산 남편이 제게는 한 번도 하지 않았던 말들을 다른 여자에게 하고 있었던 겁니다. 아빠, 이게 정말이에요? 딸이 울먹이며 물었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민수 씨, 배수진이 남편을 바라보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눈빛에는 연민과 사랑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제야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금전 거래가 아니었습니다. 남편은 5년 동안 다른 여자와 관계를 맺어왔고 제 몰래
그 여자에게 돈을 보내왔던 겁니다. 30년 결혼 생활이 거짓이었습니다. 아니, 적어도 마지막 5년은 완전한 거짓이었습니다. 엄마, 가요. 딸이 제 팔을 붙잡았습니다. 여기 더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엄마, 나가요. 저는 로봇처럼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지만 딸이 저를 부축해줬습니다. 조정실을 나오는 순간 다리가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복도 벤치에 앉아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30년이 거짓이었구나. 내가 믿었던 모든 게 거짓이었어. 엄마, 울어요. 참지 마세요. 딸이 제 어깨를 안아줬습니다. 하지만 저는 울 수조차 없었습니다. 너무 큰 충격에 눈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요? 조정이 끝났는지 남편이 조정실에서 나왔습니다. 남편은 저를 보더니 멈칫했습니다. 순이, 말 걸지 마세요. 제 목소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오해야. 그냥 오해요. 5년 동안 다른 여자한테 돈 보내고 매일 전화하고 사랑한다고 문자 보낸 게 오해예요. 30년이요. 나는 당신과 30년을 살았어요. 당신을 믿고 당신을 위해 모든 걸 바쳤어요. 그런데 당신은 나한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당신 사업 어려울 때 친정 돈까지 끌어다 쓴 거 기억해요? 시어머니 15년 간병한 것도 기억하고요. 아이들 키우느라 내 청춘 다 바친 것도요. 미안해. 남편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안하다고요. 미안하다는 말로 30년이 돌아와요. 내 인생이 돌아와요. 저는 일어서서 남편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이제 알았어요. 당신한테 나는 그저 편한 가정부였던 거죠. 밥 해주고, 빨래 해주고, 집안일 해주는 사람. 사랑은 다른 여자한테 하면서 말이에요. 아니야. 그게 아니라, 됐어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요. 저는 결혼 반지를 빼서 남편에게 던졌습니다. 반지는 바닥에 떨어져 덜그럭 소리를 냈습니다. 30년 낀 이 반지, 이제 필요 없어요. 당신도 필요 없고요. 그리고 딸의 손을 잡고 법원을 나왔습니다. 밖으로 나오자 햇빛이 너무 눈부셨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깊은 어둠 속에 있었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아니, 괜찮지 않아. 전혀 괜찮지 않아. 저는 처음으로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았어. 내가 왜 이렇게 싸워야 하는지. 저는 딸을 바라봤습니다. 나는 30년을 거짓으로 살았어. 하지만 이제부터는 진실로 살 거야. 내가 받아야 할 것도 받고, 내 가치도 증명할 거야. 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저도 함께 할게요. 끝까지요. 우리는 손을 꼭 잡고 걸었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지 몰랐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진실을 알았으니까요. 그리고 그 진실이 저를 더 강하게 만들었으니까요. 법원에서 돌아온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남편과 그 여자의 모습이 떠올랐고, 귀를 막아도 보고 싶어 당신 생각에 잠을 못 이뤄라는 문자 내용이 들려왔습니다. 30년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새벽 5시, 저는 일어나 거실로 나왔습니다. 어둠 속에서 소파에 앉아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고 있는데 딸의 방에서 불빛이 새어 나왔습니다. 딸도 잠을 못 자는 모양이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아들 지훈이었습니다. 일주일 넘게 연락이 없던 아들이 새벽에 전화를 한 겁니다. 여보세요? 엄마. 아들의 목소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지훈아, 엄마, 이게 뭐 하시는 거예요? 아빠를 이렇게까지 몰아붙여야 했어요? 지훈아, 엄마 이야기 좀 들어봐. 뭘 들어요? 아빠가 다른 여자 만났다고 법정에서 망신 주신 거 다 들었어요. 엄마, 그래도 되는 거예요?
아들의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지훈아, 그게 아니라 아빠가 5년 동안, 5년이든 10년이든 그게 중요해요? 엄마가 가족을 지켜야죠. 그게 엄마 역할 아니에요. 가족을 지켜야 한다. 또 그 말이었습니다. 지훈아, 엄마도 사람이야. 엄마도 배신당하면 아픈 거야. 그러니까 아빠를 법정에 세워요?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아는데. 엄마, 창피한 줄 아세요? 아들은 제가 아프다는 말은 듣지 않았습니다. 그저 창피하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지훈아, 전 엄마 편 못 들겠어요. 아빠가 불쌍해요. 평생 가족 먹여 살리느라 고생하셨는데, 이제 와서 이런 취급 받아야 해요. 그리고 엄마, 누나도 좀 말려주세요. 누나까지 왜 저래요? 가족끼리 이러면 안 되잖아요. 저는 더 이상 들을 수 없어서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핸드폰을 바닥에 던지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대신 소파에 얼굴을 묻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내 아들도 날 버렸구나. 내가 낳아서 키운 아들이. 엄마, 언제 나왔는지 딸이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지훈이 전화 들었어요. 엄마, 괜찮으세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을 리가 없었습니다. 지훈이는 아직 어려서 그래요. 나중에 알게 될 거예요. 아니야. 지은아, 지훈이는 아빠를 닮았어. 여자는 참고 희생해야 한다고 배운 거야. 내가 그렇게 가르쳤나 봐. 제 목소리는 자책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날 아침, 시동생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문자였습니다. 형님, 우리 집에서 가족 회의합니다. 오늘 저녁 6시까지 오세요. 이 문제 제대로 정리해야겠어요. 가족 회의라니.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무슨 재판이라도 받으러 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녁 6시, 저는 시동생 집 앞에 섰습니다. 딸이 함께 가겠다고 했지만 저는 혼자 가겠다고 했습니다. 이건 제가 감당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초인종을 누르고 들어가니 거실에 시댁 식구들이 모두 모여 있었습니다. 시동생 부부, 시누이 부부, 그리고 남편도 있었습니다. 앉으세요. 시동생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저는 소파 끝자리에 앉았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저를 향했습니다. 형님, 도대체 왜 이러시는 거예요? 시누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오빠가 뭘 잘못했다고 이렇게까지 하세요? 법정까지 가고 변호사까지 세우고. 시누이, 오빠가 5년 동안 다른 여자를 만났어요. 그것도 제 몰래요. 그게 뭐 어때서요? 남자들 다 그런 거예요. 바람 한 번 피울 수도 있죠. 시누이의 말에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바람 피우는 게 당연하다고요? 당연한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이혼까지 할 일은 아니잖아요. 형님도 좀 참고 넘어가면 되는 거지. 또 참으라는 말이었습니다. 형님, 시동생이 끼어들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형님이 이러시니까 우리 집안 체면이 말이 아니에요. 동네 사람들이 다 아는데 형님은 창피하지도 않으세요? 창피한 건 나예요. 30년을 쏟고 산 내가요. 그래도 가족인데 이렇게까지 해야 해요? 우리 어머니가 살아계셨으면 얼마나 슬퍼하셨겠어요. 시동생이 돌아가신 시어머니까지 들먹이자 제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어머니 말씀은 하지 마세요. 어머니 15년 간병한 건 나예요. 시동생은 한 달에 한 번도 안 왔잖아요. 그래도 형님, 그게 며느리 도리 아니에요? 간병한 것 가지고 이제 와서 공치사 하시는 거예요? 며느리 도리. 그 단어가 제 귀를 때렸습니다. 며느리 도리로 15년을 간병하고 아내 도리로 30년을 헌신했어요. 그런데 남편 도리는 어디 있어요? 남편이 다른 여자 만나는 건 괜찮고 아내가 권리 찾는 건 안 된다는 거예요. 목소리 낮추세요. 시동생이 소리쳤습니다. 형님, 계속 이러실 거면 우리도 가만히 안 있을 거예요. 법정에서
우리가 증인으로 나가서 형님이 얼마나 남편을 홀대했는지 다 말할 거예요. 뭐라고요? 형님이 집안일도 제대로 안 하고 우리 오빠한테 잔소리만 하고 시댁 행사도 안 나오려고 했던 거 다 알아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저는 30년 동안 집안일을 완벽하게 했고 시댁 행사는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었습니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내가 언제 거짓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증인석에 서면 판사님이 누구 말을 믿을 것 같아요? 우리가 식구들인데. 시동생의 말에 저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시댁 식구들이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하겠다는 겁니까? 형님, 아직 늦지 않았어요. 소송 취하하세요. 그러면 우리도 조용히 넘어갈게요. 신우이가 말했습니다. 취하하라고요? 제 권리를 포기하라고요? 권리요? 형님한테 무슨 권리가 있어요? 우리 오빠 돈으로 30년 먹고 살았으면서? 그 말에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나도 이 집을 위해 30년을 바쳤어요. 내 노동에도 가치가 있다고요. 노동. 집안일이 무슨 노동이에요? 그냥 주부가 당연히 해야 할 일 한 거잖아요. 신우이의 말에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나가겠습니다. 더 이상 이 모욕은 못 참아요. 현관문을 박차고 나왔습니다. 뒤에서 시댁 식구들의 욕설 섞인 말들이 들려왔지만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밖으로 나오니 다리에 힘이 풀려 계단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분노와 굴욕감과 배신감이 뒤섞여 저는 제대로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딸이었습니다. 엄마, 어디세요? 괜찮으세요? 지은아, 엄마 좀 데리러 와줄래? 어디 계세요? 지금 바로 갈게요. 딸이 도착할 때까지 저는 계단에 앉아 멍하니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저를 쳐다봤지만 신경 쓰이지 않았습니다. 이게 끝인가? 정말 모두가 나를 버리는 건가? 딸이 도착해서 저를 부축해 차에 태웠습니다. 엄마, 무슨 일 있었어요? 얼굴이 왜 이래요? 저는 차 안에서 시댁에서 있었던 일을 모두 말했습니다. 딸은 분노로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거짓 증언을 하겠다고요? 그건 위증죄예요. 지은아, 엄마 이제 지쳤어. 모두가 엄마를 적으로 만드는 것 같아. 엄마, 포기하면 안 돼요. 지금 포기하면 정말 아무것도 남지 않아요. 남는 게 없어도 이렇게 싸우는 게 너무 힘들어. 딸은 차를 세우고 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엄마, 엄마가 포기하면 나도 포기하는 거예요. 나도 나중에 엄마처럼 살아야 하는 거예요. 참고, 희생하고, 아무 권리도 주장 못하고. 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엄마, 나는 엄마처럼 살고 싶지 않아요. 엄마가 이겨야 내가 다른 삶을 살 수 있어요. 딸의 말에 저는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맞았습니다. 이건 저만의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제 딸의 미래를 위한 싸움이기도 했습니다. 그래, 엄마가 힘낼게. 엄마, 우리 꼭 이길 거예요. 저 있잖아요.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온 세상이 저를 버려도 이 아이 하나만큼은 제 편이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오니 현관문에 붉은 페인트로 낙서가 되어 있었습니다. 가족 파괴자, 누군가 저를 향한 악의를 표현한 겁니다. 딸은 경찰에 신고하자고 했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 그냥 지우자. 우리는 밤늦게까지 페인트를 지웠습니다. 손이 빨갛게 부어올랐지만 계속 문질렀습니다. 문을 닫으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지금이 제 인생에서 가장 어두운 순간이라고. 가족도, 친구도, 시댁도, 심지어 아들까지 모두 저를 등졌다고. 하지만 이 어둠을 견디면 언젠가는 빛이 올 거라고.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재판 당일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검은색 정장을 꺼내 입었습니다. 거울 속 제 모습은 수척해 보였지만 눈빛만큼은 또렷했습니다.
30년을 참고 살았던 여자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싸우는 여자의 눈이었습니다. 엄마, 준비됐어요? 딸이 방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딸도 단정하게 옷을 차려입고 있었습니다. 응. 가자. 법원으로 가는 차 안에서 딸이 제 손을 꼭 잡아줬습니다. 엄마, 오늘은 엄마가 하고 싶은 말 다 하세요. 30년 동안 참았던 것 다 쏟아내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늘만큼은 침묵하지 않을 겁니다. 법정에 도착하니 방청석에 사람들이 가득했습니다. 시댁 식구들이 앞줄에 앉아 있었고 남편은 변호사와 함께 피고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남편과 눈이 마주쳤지만 저는 시선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판사가 입장하고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먼저 남편 측 변호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재산 절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과도한 요구입니다. 피고는 30년 동안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성실히 일했고 원고는 가정 내에서 주부로서의 역할만 수행했을 뿐입니다. 주부로서의 역할만이라는 말에 제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또한 피고가 일부 재산을 별도로 관리한 것은 노후 대비를 위한 합리적인 재정 관리였을 뿐 재산 은닉이 아닙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고 싶었지만 저희 변호사님이 제 손을 잡으며 진정시켰습니다. 이제 저희 차례였습니다. 변호사님이 증거 자료들을 제출하며 말했습니다. 원고는 30년간 가계부를 작성해왔습니다. 여기에는 원고가 어떻게 가정 경제를 관리했는지, 얼마나 절약하며 살았는지가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변호사님은 가계부 사본을 판사에게 제출했습니다. 1995년부터 2025년까지 매달 빠짐없이 기록된 가계부입니다. 원고는 생활비에서 조금씩 저축하여 자녀 교육비를 마련했고 시부모님 병원비를 충당했으며 심지어 피고의 사업 자금까지 친정에서 빌려 지원했습니다. 판사가 가계부를 넘겨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또한 원고는 15년간 시어머니를 간병했습니다. 이는 원고의 육아일기와 병원 기록으로 확인됩니다. 변호사님은 육아일기와 병원 영수증들을 제출했습니다. 원고의 노동은 금전적 가치로 환산하면 가사도우미 비용, 간병인 비용, 육아도우미 비용을 합산한 것과 동일합니다. 30년간 이를 계산하면 약 5억 원 상당입니다. 방청석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5억이라는 숫자에 놀란 모양이었습니다. 반면 피고는 혼인 기간 중 형성된 재산을 은닉했고 심지어 혼외 관계를 유지하며 그 상대에게 5년간 1억 2천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재산 유용이자 배신 행위입니다. 남편 측 변호사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해 있습니다. 피고와 배수진 씨의 관계는 사업상 관계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보고 싶어. 사랑해라는 문자는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저희 변호사님이 반박했습니다. 판사님, 증인 신청합니다. 원고가 직접 증언하도록 허가해 주십시오. 판사가 고개를 끄덕이고 저를 증인석으로 불렀습니다. 떨리는 다리로 증인석에 섰습니다. 선서해 주십시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선서했습니다. 양심에 따라 진실만을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증인, 30년간의 결혼 생활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 변호사님이 물었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20살에 결혼했습니다.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대학에 합격했지만 포기했습니다. 남편을 만났고 사랑했고 결혼하면 행복할 거라 믿었으니까요. 방청석은 조용했습니다. 모두가 제 말에 귀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결혼 첫날부터 시어머니는 제게 며느리 교육을 시작하셨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밥을 짓고
시아버지 출근 준비를 하고 집안 청소를 했습니다. 19의 신부가 감당하기엔 너무 힘든 일이었지만 참았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첫 아이를 낳았을 때 딸이라는 이유로 시어머니께 구박받았습니다. 아들을 낳지 못한 며느리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 딸이 너무 예뻤고 이 아이만큼은 저처럼 살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딸을 향해 눈길을 주었습니다. 딸은 눈물을 닦고 있었습니다. 둘째를 낳았을 때 아들이라 시댁에서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출산 후 한 달도 안 돼서 저는 다시 집안일을 해야 했습니다. 산후조리도 제대로 못했습니다. 그 후유증으로 지금도 허리가 아픕니다. 제 손이 무의식적으로 허리를 짚었습니다. 남편의 사업이 어려웠을 때 저는 친정에 가서 무릎 꿇고 돈을 빌렸습니다. 3천만 원. 당시 친정 부모님이 평생 모으신 돈이었습니다. 그 돈으로 남편의 사업을 살렸지만 남편은 그 사실을 고마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존심 상한다며 화를 냈습니다. 남편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시어머니가 쓰러지셨을 때 15년간 간병했습니다. 병원과 집을 오가며 기저귀를 갈아드리고 목욕을 시켜드리고 밥을 먹여드렸습니다. 시동생과 시누이는 명절에만 얼굴을 비쳤고 남편은 며느리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했습니다. 시댁 식구들을 향해 눈길을 주었습니다. 그들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15년 동안 저는 제 친정 어머니가 편찮으셔도 병원에 모시지 못했습니다. 돈이 없었고 시간이 없었으니까요. 어머니는 결국 혼자 돌아가셨고 저는 임종도 지키지 못했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하지만 계속 말했습니다. 30년 동안 저는 새벽 5시에 일어나 가족의 아침을 차렸습니다. 아이들 도시락을 싸고 남편의 옷을 다렸고 집안을 청소했습니다. 밤늦게까지 빨래를 하고 다림질을 하고 다음 날 식사 준비를 했습니다. 제 손을 들어 보였습니다. 주름지고 거친 손이었습니다. 이 손이 30년의 증거입니다. 설거지를 하고 청소를 하고 간병을 하느라 이렇게 늙었습니다. 방청석에서 누군가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5년 전부터 다른 여자를 만났습니다. 제가 집에서 설거지를 하는 동안 남편은 그 여자에게 보고 싶어라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제가 시어머니를 간병하는 동안 남편은 그 여자와 데이트를 했습니다. 남편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남편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남편이 저를 먹여 살렸다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제 30년이 아무 가치도 없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30년 동안 이 가족의 뿌리였습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가치가 없는 게 아닙니다. 남편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었던 건 제가 집을 지켰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란 건 제가 돌봤기 때문입니다. 시부모님이 편안히 임종하신 건 제가 간병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판사를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는 돈이 필요해서 여기 온 게 아닙니다. 인정받고 싶어서 왔습니다. 제 30년이 의미 있었다고, 제 노동이 가치 있었다고, 저도 이 재산을 만드는데 기여했다고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확고했습니다. 판사님, 저는 제가 받아야 할 것을 받고 싶습니다. 30년의 대가를, 제 인생의 값어치를 인정받고 싶습니다. 증인석에서 내려올 때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하지만 딸이 달려와 저를 부축해줬습니다. 엄마, 잘하셨어요. 정말 잘하셨어요. 딸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이제 남편 측 증인 차례였습니다. 시동생이 증인석에 섰습니다. 증인, 원고가 가정에서 소홀했다는 증언을 해주시겠습니까? 남편 측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네. 형님은 집안일을 제대로 안 했습니다. 명절 때도 음식을 대충 만들고, 하지만 저희 변호사님이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이에 있습니다. 여기 원고가 명절 때마다 작성한 음식 목록과 사진이 있습니다. 30년간 한 번도 빠짐없이 명절 음식을 준비했고 시댁 식구들 모두의 취향을 고려했습니다. 시동생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리고 증인이 명절에 방문한 횟수는 30년간 고작 15번입니다. 반면 원고는 시어머니를 15년간 매일 간병했습니다. 누가 더 가족을 위했습니까? 시동생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판사가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피고,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습니까? 남편이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미안합니다. 남편의 목소리는 작았습니다. 30년 동안 당신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제야 알았습니다. 당신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겼고 당신의 노동을 무시했습니다. 남편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뒤늦은 후회지만 정말 미안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 사과를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너무 늦었습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한 후 판결을 내리겠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오전 10시에 선고하겠습니다. 판사가 선고일을 정하고 재판은 끝났습니다. 법정을 나오며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30년이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선고일까지 일주일. 그 일주일은 이상하게도 평온했습니다. 재판에서 모든 것을 쏟아낸 후 제 마음속에 있던 무거운 짐이 내려간 것 같았습니다.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저는 제가 해야 할 말을 다 했으니까요. 딸은 여전히 제 곁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밥을 먹고 산책을 하고 밤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저는 딸과 진짜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엄마, 나중에 뭐 하고 싶으세요? 어느 날 저녁 딸이 물었습니다. 뭐 하고 싶냐고? 네. 이제 엄마 인생이잖아요. 하고 싶었던 거 있으세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30년 동안 제가 원하는 게 뭔지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공부하고 싶어. 대학 공부. 정말요? 멋진데요. 딸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엄마, 방송통신대학 어때요? 거기는 나이 상관없이 입학할 수 있어요. 58살에 대학을 간다고? 왜 안 돼요? 배움의 나이가 어디 있어요? 딸의 말에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요. 왜 안 되겠어요? 선고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이번에는 검은색이 아닌 베이지색 정장을 입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상징하는 색깔 같았습니다. 법원으로 가는 차 안에서 딸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어떤 결과가 나와도 엄마는 이미 이긴 거예요. 고마워, 지은아. 법정에 들어서자 남편이 이미 앉아 있었습니다. 일주일 사이에 더 수척해진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눈이 마주쳤지만 서로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판사님 입장하십니다. 모두가 일어섰습니다. 판사가 자리에 앉고 판결문을 펼쳤습니다. 2025가단 123,456호 제3분할 및 위자료 청구 사건에 대한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제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의 30년간 가사 노동, 육아, 간병 등의 기여를 인정합니다. 첫 문장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혼인 기간 중 형성된 재산은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명의와 관계없이 분할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피고 명의의 모든 재산을 공동 재산으로 인정합니다. 옆에서 딸이 제 손을 꼭 쥐었습니다. 피고가 혼의 관계를 유지하며 상당한 금액을 송금한 사실은 배우자로서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위자료 청구를 인정합니다. 남편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주문합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다음과 같이 지급하라. 판사가 구체적인 금액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첫째, 재산 분할로 4억 5천만 원. 둘째,
위자료로 1억 원. 셋째,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5억 5천만 원. 30년의 값어치였습니다. 이상 선고를 마칩니다. 판사가 자리에서 일어났고 저도 자동으로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엄마, 이겼어요. 엄마가 이긴 거예요. 딸이 저를 껴안으며 울었습니다. 그제야 저도 눈물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이긴 게 아니었습니다. 인정받은 겁니다. 제 30년이, 제 노동이, 제 희생이 같이 있었다고 인정받은 거였습니다. 법정을 나오는데 남편이 복도에 서 있었습니다. 저는 그를 스쳐 지나가려 했지만 남편이 저를 불렀습니다. 순이야. 저는 멈춰 섰습니다. 하지만 돌아보지는 않았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남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당신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당신을 얼마나 무시했는지, 이제야 깨달았어. 저는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당신 사과 받을 수 없어요. 알아. 하지만 고마워요. 덕분에 제가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 알게 됐어요. 남편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잘 사세요. 그것이 제가 30년 남편에게 한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한 달 후, 이혼이 정식으로 성립됐습니다. 저는 새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작지만 제 이름으로 된 집이었습니다. 딸이 인테리어를 도와줬고, 우리는 함께 가구를 고르고 집을 꾸몄습니다. 엄마, 이 소파 어때요? 엄마 좋아하실 것 같은데. 좋아. 저걸로 하자. 제가 원하는 것을 고른다는 게 이렇게 기분 좋은 일인지 몰랐습니다. 이사한 지 일주일 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아들 지훈이가 서 있었습니다. 엄마, 아들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습니다. 지훈아, 들어와. 아들은 현관에서 한참을 망설이다가 신발을 벗고 들어왔습니다. 거실을 둘러보던 아들이 소파에 앉았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재판 방청 갔었어요. 뒤에 몰래. 엄마 증언 다 들었어요. 아들의 눈이 붉어졌습니다.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정말 몰랐어요. 아니, 모른 척했어요. 지훈아, 엄마, 용서해 주세요. 저 진짜 나쁜 아들이었어요. 아들이 고개를 숙이고 울었습니다. 30년 만에 처음 보는 아들의 눈물이었습니다. 저는 아들의 어깨를 두드려줬습니다. 괜찮아. 이제 알았으면 됐어. 엄마, 저도 누나처럼 엄마 편 들 거예요. 늦었지만 고마워, 지훈아. 우리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세 식구가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딸이 요리를 하고 아들이 설거지를 했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이게 가족이구나. 서로 돕고, 이해하고, 인정하는 게. 2달 후, 저는 방송통신대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사회복지학과였습니다. 저처럼 힘든 여성들을 돕고 싶었습니다. 첫 강의 날, 강의실에는 다양한 나이의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20대도 있었고, 저보다 나이 많은 분들도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58살의 대학생이 된 이순희입니다. 자기소개를 할 때 저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랑스러웠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한 여학생이 다가왔습니다. 선배님, 존경스러워요. 저도 선배님처럼 용기 내고 싶어요. 당신도 할 수 있어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공원 벤치에 앉아 잠시 쉬었습니다. 가을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사진첩을 열었습니다. 30년 전 결혼 사진이 있었습니다. 20살의 제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때의 나에게 말해주고 싶어. 힘들겠지만 결국 너는 이긴다고. 너의 가치를 증명한다고. 그리고 최근에 찍은 사진을 봤습니다. 대학 입학식 날, 딸과 아들이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58살의 제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똑같은 미소였지만 의미가 달랐습니다. 그때는 누군가를 위한 미소였다면 지금은 저를 위한 미소였습니다. 결혼 반지를 뺀 손가락을 내려다봤습니다. 30년간 반지가 있던 자리에는 희미한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자국도 점점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완전히 사라지겠죠. 마치 제 상처들도 천천히 아물어가는 것처럼요. 이제 시작이야. 진짜 내 인생의 시작. 벤치에서 일어나 집으로 걸어가는데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58년을 살아오며 처음 느끼는 가벼움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딸이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학교 어땠어요? 좋았어. 정말 좋았어. 엄마, 표정이 완전 달라졌어요. 행복해 보여요. 응, 나도 느껴. 처음으로 내가 행복하다는 걸. 딸이 저를 껴안았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이렇게 강한 엄마를 가져서 자랑스러워요. 나도 사랑해. 지은아, 내가 있어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 우리는 한참을 껴안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30년이 헛되지 않았다고. 그 시간이 저를 이렇게 강하게 만들었으니까요. 남편을 원망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오히려 고맙다고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덕분에 제가 누구인지, 무엇을 원하는지 깨달았으니까요.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습니다. 고요하고 평화로운 밤이었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하루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설레었습니다. 58년을 살아오며 처음 느끼는 설렘이었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이번에는 악몽이 아니라 좋은 꿈을 꿀 것 같았습니다. 새로운 시작. 늦었지만 아직 늦지 않은 시작. 제 인생의 진짜 첫 장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